자, SK 브로드밴드 BTV 전주방송의 시청률 사심 가득한 시사 예능 교양 프로그램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네. 녹화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있던 카페에서 할 때도 처음에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느낌이. 네, 낯선 곳에서 사니까. 근데 뭐 조명이나 음향 이런 부분들이 예전같이 이제 스튜디오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이쁘게 나오거나 이제 뭐 음질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는 스튜디오에서 처음이죠? 네, 전 여기 처음이에요. 아, 되게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래요? 어때요? 너무 와보니까? 역시 방송은 방송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기분이 확확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는 그 사이에 네. 2명이 됐어요. 아, 그죠. 저는 심장을 하나 더 가지게 됐습니다. 네. 두 개의 심장. 네. 두 개의 심장이 하이브리드로. 지금 몇 개월? 오늘 3월 24일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벌써? 네. 축하드려요. 네, 이제 6개월 시작 부분. 아, 그럼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결혼하고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네.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그 SNS 등을 통해서 네. 복중에 태아가 있다라는 거는 걱정해. 너무 TMI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저기 봤었는데 오늘 그 이후에 처음 보는 거라.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막 살도 찌고 그러는데 아까 봤는데 오히려 그 임신 전보다 살이 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원래 약간 살이 원래 잘 찌는 체질이어서 그랬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은 진짜 네. 많이 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데는 좀 빠지고 이제 배만 나오는 네, 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최영호 변호사도 아이가 지금 둘이잖아요. 네, 저도 하나의 심장 지금. 하나인데. 제 처가 맨날 놀려요. 임신했냐고. 자, 그렇군요. 자, 오늘도 역시 키워드 토크로 갈 건데 이제 키워드가 4개예요. 5개. 선거, 전쟁, 이제 무속, 운명, 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자, 우리 막걸리 점입가격 키워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토크. 선거. 이 키워드는 누가? 우리 최영호 변호사. 아, 예, 시사 담당 네, 최영호. 시사 담당 최영호 변호사. 네. 네. 자, 오랜만에 이제 녹화를 했고 그 사이에 벌써 대통령 선거는 끝났어요. 예. 네, 이제 뭐 아주 박빙의 그 차이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이죠. 지금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단일화 영향이 아무래도 있나? 아, 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제 1년 전, 지금부터 딱 1년 전 선거를 돌이켜보면 2021년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죠.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민주당 20년 진보 정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했었죠? 이해찬. 이해찬도 했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제 그 장기 집권 가는 것처럼. 예, 세대가 넘어갔다. 완전히. 뭐 이제 완전히 세대 헤게모니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오만했죠. 예, 근데 2021년 재보궐선거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 지역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빼고 모든 세대에서 이겼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이었던 게 제가 호남 사람이잖아요. 전주 사람이고 저도 이렇게 투표장에 가면 이렇게 가면 요새 저는 이제 아주 그 투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인이 됐지만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지 못해요. 제 주위 사람들도 막 민주당 욕하면서 막 저 뭐 이재명 막 욕하면서 가서 찍는 거 이재명 찍고 가서 찍는 건 이렇게 저 서울 가서도 똑같아요. 서울 가서도 애들이 다 제 친구들이야. 여기서 다 나고 자란 애들 고등학교 때 나고 자란 애들이니까 찍는 거면 똑같은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그 친구들이 나 민주당 못 찍겠어. 이번에는. 네, 2021년에. 1년 전에. 작년에. 1년에. 그래서 저 친구들은 평생 민주당만 찍은 애들일 텐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진짜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재보궐선거도 그때 당시에 뭐 민주당 이기네 마네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냥 여론조사 결과나 뭐 지금 분위기나 보면 압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1년 뒤에 이 뭐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도 사실은 지리멸렬했죠.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도 없고 어떻게 보면 후보도
외부 인사들 얻어다가 얻어다가 지금 나온 거고 사실 그 얻어다가 나오시는 분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하신 그랬었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게다가 그분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보수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을 감옥에 넣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쉬울까 하여튼 좀 이상하다. 선거 자체 이상하다 하는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2020년 재보궐 선거를 보면 그냥 지금 이 상태의 이 정부의 이 실력 가지고서는 재집권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냥 했었더랬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출구조사 발표 났을 때 사실은 3사 출구조사 뭐 JTBC도 있었지만 네. 그건 제외하고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졌거든요. 네, 졌어요. 0.8%로 졌는데 민주당은 환호를 하고 국민의힘은 되게 놀란 거예요. 사실 여론조사 그 전에 5% 내지 10% 이겼다라고 그 공표 금지 기간에 그 갤럽하고 뭐 이런 데에서 발표를 했단 말, 그 나중에 사후 발표를 했는데 5에서 10%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도 당황했지. 사실은 크게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게 좁혀졌어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역전이 크게 질 가능하겠다 줄 이런 알았는데 생각을 한 거야. 뭐야 이게? 하고 놀랬던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지걸 질 거라는 건 알았다는 거죠, 민주당도. 네. 그냥 그런 거 생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빙 승부에서의 그 안철수 님의 그 단일화 이 부분들도 오히려 표가 갈리는 어떤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안철수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야 이재명 찍어야겠다 뭐 이런 표로 갔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그 여론조사보다 좁혀진 게 좀 그게 있지 않나 안철수 싶어요. 효과. 네네네.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뻔했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저는 이번에 그 투표율로 봤을 때 민심을 보면 지금 거의 뭐 6대 4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뭐 거의 뭐 5.6대 5.4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되나요? 5.6, 4.6. 아유, 5.6.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여하튼 굉장히 너무나도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저는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그 전략적 투표가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20% 30%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호남 지역에서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까지 했는데 15%가 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충청도를 봤을 때는 그냥 전략적 투표가 이번에도 상당히 영리하게 투표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같이 전북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이재명이다 이런 거였나요? 근데 좀 저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늘 여기서는 민주당을 뽑아주는데 여기가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그 거를 논리로 보면서 많이 좀 어필이 됐으면 그래서 좀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자꾸 안으로 굽나 봐요, 팔이. 근데 진짜 보면 원래 뭐 경상도 쪽은 아예 국민의힘이 원래 압도적이고 했어야 되는데 뭐 약간 거기는 그래도 20% 민주당이랑 이상씩 뭐 나왔어요. 그래도 7대 3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여기 전라북도와 또 전라남도를 보면 진짜 뭐 한 9대 1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민주당만을 이렇게 독주를 시켜서 과연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가 이제 개선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이쪽 호남인들이 너무 맹목적이고 의리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번 선거 특징이 사실은 이제 갈등이 되게 세분화됐죠. 예전엔 지역 갈등이 가장 큰 요소였는데 뭐 세대 갈등까지 세대 갈등, 성별 젠더 갈등도 갈등이 있었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호남에서 득표율이 좀 생각보다 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20대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워낙 그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런 게 많이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이제 변하지 않았죠. 좀 맞아요. 득표율은 조금 오르긴 했어요. 사실 극한 대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절대 찍을 수 없어. 여기선 그랬고 저기서는 또 나는 이재명은 절대 찍을 수 이런 사람들이 맞부딪힌 극한 대립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결집이 나오는 건 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세대 갈등, 뭐 남녀 갈등이나 성별 갈등이라는 어떠한 이 선거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다. 우리가 왜 많이 와야 됐냐? 왜 지역구도가 우리가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안철수 때문이에요. 2017년에 안철수 영향이 엄청 컸죠. 그렇죠. 예, 이게 안철수가 사실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20%를 득표하면서 전국을 뒤흔드는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영남 쪽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나 호남 쪽에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의 득표율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결국에 역할은 계속 하고 계시네요. 철수님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소멸이 된 거죠. 네. 예. 그럼 굉장히 자기 정치를 이번에 계산적으로 잘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어떤 독보적인 어떠한 그 제3정당이나 안철수란 어떠한 그 기존 정당인과는 다른 정치인과는 다른 안철수란 캐릭터는 확실히 상실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보수 계열의 정치인으로서 과연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네. 이제 그게 기존에는 자기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디든 더 좋은 쪽을 내가 이제는 힘을 보수에 실어줄 수 있다 이거였는데 스며들었네요. 이제는 보수의 스펙트럼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럼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가 뭐 키워드 이런 선거가 있다 또 이런 걸 이야기했네요. 그 아파트 동대표 선거도 네. 한번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후보자들이 딱 나왔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스펙들이 화려했단 말이에요. 아. 뭐 이제 A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해서 또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을 또 나와서 판사를 하는 그런 이력이 있고 또 B 후보는 한국외대 영어과를 전공을 해서 뭐 또 S전자, 런던 뭐 법인장 이력도 있고 뭐 아무튼 스카이 대학교를 다 나오고 뭐 굉장히 어디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동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상 뭐 아파트 동대표가 뭐 그렇게 뭐 있나 싶은데 그런 왜 거 있나 그렇게까지? 싶은데도요. 우리 아파트 살잖아요. 동대표 선거하는 거 보면 나름 시원하죠. 치열해. 네. 오히려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하지 않나. 예, 참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타워팰리스라는 곳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곳인지는 다 알고는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이게 가장 뭐 부자 아파트, 뭐 잘 사는 곳 하면은 이제 타워팰리스를 다 꼽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또 한창 집값 많이 올랐을 때 지난해에 이제 55평, 그러니까 이제 183제곱미터의 그런 55평 아파트 집이 3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재작년 2020년 9월 그러니까 비슷한 층에 비슷한 규모의 그런 그 집이 28억 원에 원래 팔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꽤 올랐네. 집값이 네. 30%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를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싼 집은 더 많이 오르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부의 상징인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가 또 타워팰리스죠.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의 이상형이 재력가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TMI 아니에요? 그쵸? 네. 재력가. 사담을 너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뭐 누구나 다 뭐 이상형으로 볼 수 저의 이상형도 있으니까. 재력가예요. 네. 저의 이상향도 재력가고 지향점도 재력가인데 저는 그냥 제가 재력가 하고. 그럴까요? 네. 저의 꿈. 꿈. 그런데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보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걸 써놔요. 네, 그걸 보고도 참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얼마 이하에 판매하지 않는다. 공약에 공약이 아니라 같이 이- 이렇게 하자. 이게 이렇게 파란 거기에 들어가 보면 공시 가격이 이러니까 이걸 참고해라 해서 평형대별로 나와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앞에서 봤던 것과 조금 달라.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일종의 뭐 일종의 그런 어떤 딱 정해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거 꽤 되지 않았어요. 그거 붙은 지 아마 그거 많이 됐었어요. 지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붙이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게 1년 반 2년 전 작년 정도에 네, 그게 붙어 있었어요. 2020년 초 얘기예요. 그때 아마 저희 아파트도 붙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처벌하겠다고 못하게. 하니까 부동산 뭐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2020년 초에 막 붙었었어요. 입주민들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 똑같죠. 그것도 안 똑같은 되고 거죠. 예. 누가 캡처해가지고 신고하면 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조심해야겠네요. 경우는 봤어요. 좀 급할 수 있잖아요. 싸게 팔고 가면
얼마에 팔았대. 그럼 뒷담화를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아파트님이 훼손했네. 막 그렇게 엄청 하는 거는 봤어요. 당한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주에서도 뭐 효천지구 또 어디 만성 또 어디 있죠? 혁신 에코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값들이 올랐잖아요. 웃기는 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는 사람들만의 또 어떤 또 그게 프라이드 뭐 그걸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소위 뭐 대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또 그래요? 엄청나죠. 아 그래요? 네. 자, 대장 어떻게 아파트는 보면-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아까 그 네 개는 들어봤는데 대장도 처음 들어가지고. 대장 아파트라고 어. 분양 이런 거 딱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렇죠. 뉴스 같은 거 가끔 살폈을 때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주택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서로 뭐방 네. 뭐 아예 막 벽을 못 지나가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아예 벽 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연결하면서. 있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정말 큰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실제 보면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계급과 등급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지금 뭐 그 예전에 광주에서 한번 사고 났던 것 이후에 또 이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신규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자재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그러면은 문제더라. 부실공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입주자 그 예비 뭐 협의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각자 막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을 이제 건설사 뭐 시공사 이런 데다가 제안을 하고 좀 그거 좀 얻어내자 이런 것들도 많이 회의를 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마트하고 똑똑해지는 커뮤니티는 굉장히 우리가 해야겠죠. 좀 부추기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는데 괜히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상대를 이렇게 깔아 뭉갠다든지 하는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게 그러면서 누굴 욕해요. 자, 다음 키워드는 전쟁입니다. 우리 푸틴 상남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정말요? 그 푸틴이 처음 이제 98년도 99년도에 처음 이제 집권하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어떤 제임스 본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시절 KGB 출신이고. 출신의 네. 그리고 그 스튜어디어스 출신의 그 아내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푸틴의 자선전 평전을 2000년에 대학 졸업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읽었었어. 나는 정말 너무 이런 분 멋있다. 근데 자꾸 실망을 주고 계셔요, 이분이. 특히 진짜 요즘같이, 전쟁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할 수는 있죠. 이제 사람이 죽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 러시아라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으름장 놓는 건 좋은데 이건 조금 해도 너무 번지지 않았나. 자, 어떻습니까? 뭐 심지어 뭐 민간인이 이제 막 손 그래요. 들었는데도 막 죽이고 또 뭐 병원에다가 이제 폭격해서 또 어린이라든지 뭐 산모라든지 뭐 이렇게 사망을 하기도 하고 좀 너무 그냥 범죄 아닌가. 너무 범죄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푸틴을 이제 전범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방적인 침공이고 그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세계에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 못하겠지만 군사력이 한 36위, 7위? 그 미국은 2위잖아. 러시아는 2위, 그럼. 1위, 3위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고의로 그런다, 아니면 실력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주 그렇게 압살, 그러니까 하기까지는 좀 그 러시아도 좀 꺼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가 20세기를 냉전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 국지전의 시대가 온다.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국지전 시대가 온다고 했고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사실은 2002년 그 테러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적들과 싸워야 되고 뭐 게릴라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적들과 이제 미국이 싸워야 되는 시대가 온다 해서 이제 국가 전면전은 사라질 거라.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낯설어요, 어떻게 네, 보면. 국가 전면전이라는 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국 전쟁 이후에 뭐 많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네, 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는데 진짜 이제 국가 대 국가도 전면전이 났는데 사실
저는 미국하고 이 EU의 반응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뭐 참전 한 해 만에 왜냐하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전 안 하는 건 정말, 이해를 하는데 네. 굉장히 쿨하게 그냥 경제 제재도 지금 막 돌려놨잖아요. 사실 경제 제재도 하게 되면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 경제 제재에 동참해서 이 러시아를 계속 묶어놓는 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러시아는 옛날에 빵을 보급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거기가 지금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최고의 외교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후의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부합되는 행위가 바로 전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서구 열강들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 자체가 오히려는 그 경제적인 부흥을 다시 꾀할 수 있는 또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냉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할수록 정말 이게 말이 지금 이 시대에 되게 러시아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랑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까운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이게 사실이라고 이 지금 시대에 막 맥도날드 철수한다고 사람들과 줄 서 있고 막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뉴스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계속 들어가지고 되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우모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전면전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뭐 이제 제임스 본드 007을 이야기했지만 007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냉전 시대에는 스파이들의 게임이 명확한 적이 있었는데 그 007을 보면 피어스 브로스넌 이때부터는 국가가 아니고 테러 단체하고의 이제 어떤 그 스파이전이거든. 근데 이런 걸 보면 러시아의 지금 행태가 과연 지금 시대에 부응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 18살에서 60세까지인가요? 남성들 징집하고 우크라이나 군대 다시 가야 돼요. 우리나라 되면 너무 지금 끔찍해요.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가겠네. 전부 진집 대상이네요. 그렇죠. 줄 빼고.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총 들던데. 아, 그런가? 저 사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두 개의 심장이니까 두 안 개의 되고 심장이라서. 내가 총을 들고 전쟁이 안 나야죠. 누가 승나를 봐야겠다. 누가 안 나가려고 승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니까. 너무 슬프고 네. 그 뭐 24시간 동안 KBS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카메라로 한 곳을 계속 비춰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거를 했을 때는 제가 그거를 밤에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좀 떨려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직도 안 믿겨요. 저는 이게 현실 감각이 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시점상. 그렇죠. 지금 뭐 휴전 협정은 계속 지금 진행형인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이 전쟁 때문에 뭐 네. 주식 시장도 뭐 난리가 난리가 났었죠. 났죠. 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완전 급등하면서 뭐 사료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또 에너지 관련주도 그러니까 전기, 오르기도 뭐 하고. 태양광 이쪽 주가 또 올랐다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또 이제 뭐 가스 같은 거를 또 운반을 해야 되니까 뭐 또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전쟁이라는 게 이중적이에요. 이면이 있어. 그렇죠. 또 오르는 곳은 올라. 근데 내려갈 때는 완전 한없이 한없이 그냥 한없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농담으로 좀 진행하는 거지만 많은 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푸틴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가 간의 전쟁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층간소음 많이 시달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층간소음 간의 전쟁. 심각하진 않았는데 막 새벽 3시에 이제 막 문자가 오긴 했었어요. 집 주인한테. 저는 이제 빌라 사니까 혹시 지금 뭐 바디프렌즈 그 전신 안마기 안마 의자 사용하시는 분이 있냐? 건물 전체가 울리고 있다.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집집마다 다 벨 눌러. 다 아니라고 하죠.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좀 자고 있었는데 문자가 막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불난 줄 알고. 근데 진동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지진 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울려요. 저희 특히 밤에. 윗집도
꼭 밤 11시에 꼭 안마의자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마의자. 네, 안마의자하고 딱 느껴져요? 네, 그 있잖아요. 뜨드드드드드 이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아예 온 집안에 울려요. 저희 집으로.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 하실 때 같이 해요. 저희 집에는 없어가지고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축,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뭐 리모델링 같은 거 많이 안 하시지만 구축 아파트들은 저렴하게 사서 또 돈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 뭐 릴레이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입주자들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너무 얘기도 있고. 힘들죠. 제가 또 겪은 게 있어요. 한 달 전쯤에 1층에서 이제 전체 싹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막 드릴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막 울리니까 참 시끄러워요. 근데 또 뭐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뭐 공사하겠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또 낮에 하는데 제가 낮에 집에 있는다고 해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 끝났어. 아 이제 살았다 했는데 막 4층에서 그렇게 계속 릴레이로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어디 집에서 드릴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참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최영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한참 뛰어놀 그쵸. 나이고 제가 또 남자아이들이고 혹시 이렇게 공룡들인가요? 말이 적어지는 게 가해자니까.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저는 좀 약간 자부하는 게 우리 집은 뭐 8시면 자니까. 아이들이. 네, 같이 자니까. 그나마, 근데 네. 이제 또 단점은 아침 일찍 깨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아침에 깨는 건 뭐 이렇게 알람이라고 생각하고. 글쎄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감사해요. 이제 아랫집에게 엘리베이터 타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그래. 아, 애 키우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괜찮아요. 이 정도로 이야기해주면 고맙죠 서로. 근데 이제 정말 신경이 쇠약해질 정도의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뛰는 그 층간 소음이 정말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살인. 또 귀트임이 된다고 해요. 한번 이제 잘 들려버리면 그렇죠. 한 번 앞으로 들리면 갈수록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기 키우는 분들이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하면은 아래층에서도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하는데 거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최영호 가해자 집안 같은 경우 죄송하다고 하고 먼저 해야지 또 거기다 의시대 뭐라 노래- 내가 왜 키우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뭐 애들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이러면 그런 이제 안 식으로 되는 하면 거지. 기분 나쁘죠. 안 들렸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죠. 자 다음 키워드는 무속, 그 운명. 무속. 네, 우리 네. 장유미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네, 이거 무속 네. 키워드 받고 제가 무속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좀 여러 편 봤는데 약간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시 대선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이 무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집무실 이전을 또 본인의 임기 시작 전에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에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무속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당선인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법사가 뭐 날짜를 딱 정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막 옮기려고 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모르지만 너무 계속 그 하고 싶어 가능성이 하니까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 프레이밍화 시켜가지고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이런 그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광화문으로 원래 가기로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가 광화문 이제 시대를 열겠다고 했죠. 철회했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무속은 일종의 좀 마타도어고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예,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전 정부에서부터도 많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이제 청와대 문제점 많이 얘기했고 이전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청와대는 자는 곳이 있고 대통령 자는 곳이 있고 집무실이 이렇게 있고 비서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는 여기서 자고 내 일하는 곳은 여기고 누군가 올 때는 허락받고 와야 되고 누군가 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서 몇 명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어디 가서 뭐 회의 나가거나 어디 가서 뭐 어디 뭐 커팅하러 가거나 뭐 어디 가서 뭐 연설하러 가는 거 외에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서동으로 집무실을 옮겨서 네. 뭐 비서진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턴은 대통령이 혼자 구중궁궐이라고 네.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삶의 계리가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큰 권력자가. 사실은 내려와라, 계속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옮길 필요성은 전 전적으로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무속이나 뭐 이렇게 굳이 맡아도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기 딱 못 박아놓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네. 쉬운 게 아닌데 뭐 시기 못 박아놓고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좀 너무 치고 나가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의제 1순위인가 대통령 당선자가 의제 1순위인가 이런 의문은 사실 드는 건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꿈이에요, 꿈. 꿈. 네, 아까 뭐 꿈꾸는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열심히 로또 사거든요, 복권. 매주 월요일에 사세요? 아니면 토요일에 사세요? 그 통계장으로 네. 오.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마감 전에 사는 게 가장 토요일 6시. 네. 또 그래가지고 많이 5만 원짜리도 많이 되고 정말요? 그랬었어요. 네. 예전엔 저기 뭐야 우리 지금 부조에 있는 PD하고 술 마시고 복권 로또방에 가가지고 한 장씩 샀는데 나는 5만 원짜리가 됐잖아. 그래서 그 로또 사셨죠? 샀죠. 그럼 또 안 된다? 당첨된 걸로 하면 꼭 꽝. 그래서 지금 네. 우리가 로또 이야기하는 게 얼마 전에 그 한 개 용지 뭐야 20대가 맞아요. 한 명이 수동으로 다 번호를 똑같은 거를 똑같은 해서. 거를 할아버지가 90억. 나왔다고 했나요? 꿈에? 맞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왔대? 네. 할아버지가 번호를 알려줬다고. 우리 조상 중에는 그렇게 꿈이 안 나와. 억지로 꾸리려고 해도. 편안히 계신 네. 걸로.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다 또 이제 조상 꿈을 꾸는구나. 로또가 될 운명이었네요. 네. 네. 아, 그렇죠. 분명. 근데 세금을 떼도 60억 되니까. 아. 세금 너무 많이 떼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맞아. 처음부터 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 하나도 안 아까울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네. 근데 없던 돈 생기는 긍정적이에요. 거니까 이게 뭐 감사지 이러면서. 그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다, 꿈에서 조상님이 불러줬나 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결국 할아버님이 나오셨네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불러줬대요 번호를. 그렇다고 어. 어떤 커뮤니티에 그 인증 사진 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카톡 푸사해 놓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 길을 받아서, 길을 받아서 나도 사겠다. 당첨되겠다. 근데 원래 대표적인 거는 돼지꿈. 맞아. 돼지꿈. 뭐 또 이제 그리고 대변 똥. 꿈. 근데 그것도 묻혀야 된다면서요. 아, 몸에? 피하면 안 된대. 세상에. 그러니까 몸에 묻어야지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무속, 꿈, 다 지금 다 섞였네 지금. 네, 복권 나오니까 이제 다 섞이네요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방송 쓸 말이 많네.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두 개의 심장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태몽 어떻게? 태몽을 제가 꿨어요. 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처음 꿨을 때는 그게 태몽인 줄 몰랐는데 이제 임신인 걸 알고 보니까 그게 태몽이었던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빛이 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마귀가 한 마리가 딱 나왔는데 이제 큰 사마귀가 이렇게 영롱하게 이렇게 빛나는 오. 그런 애를 제가 보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무속이겠지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사마귀 꿈. 태몽. 아니요, 그냥 사마귀 왜 태몽일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냥 사마귀 꿈 쳤더니 흉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잊어야지 했는데 빛나는 사마귀를 보는 꿈 하니까 태몽이더라고요. 또 달라. 그 앞에 달라요.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빛이 나느냐 아니냐가 또 다르더라고요. 아까 교회 다니시면서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이게 젖어 들어있고 그러니까 스며들어 있죠. 검색은 다 회개해야겠네요. 해야지. 네. 아이고 이거 프로이드의 심리학일 수도 있어 이게. 네. 맞아. 근데 이제 보니까 태몽 원래 뭐 과일이 나오거나 좀 작고 예쁜 게 나오면 딸이고 좀 뭐 이렇게 뭐 큼직한 게 나오면 아들이다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이렇게 정확한 거는 홀수냐 짝수냐 이거인 것 같아요. 홀수면 아들이고 짝수면 딸. 태몽일 가능성이 그 좀 높지 홀수니까 않나. 아들이에요? 네. 아. 어쩌다 보니 아들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통계적으로 잘 맞는. 그래서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다 아들이더라고요. 제 태몽이랑 같은 꿈을 꾼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굉장히 싫은 꿈 아까 작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최고 변호사는 군대 가는 꿈을 꾸게 그렇게. 그 저는 사실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이라는 게 사실 꾸는데 기억 못 하는 거 저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꿈 꿨다는 걸 제가 사실 계속 상기하고 반복해야 이제 맞아요. 꿈을 그치. 기억한다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저 군대에 뭐 고생했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입영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저 군대 갔다 왔어요. 했더니 아니래요. 이거 통지서가 왔으면 그냥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뭔 소리냐 갔다 왔는데 근데 훈련소까지 갔어요. 제가 끌려서 막 너무 답답해서 화내고 막 한데 훈련소 가서 애들한테 그때 얘기해서 같이 있는데 훈련병들한테 야 나 갔다 왔으니까 얘들 같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잠이 깼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군대 꿈을 꾸나. 저는 아직도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꾸는. 수능? 네.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아. 그래서 수능을 가기 위해서 뭐 약간 다니는 학원을 또 되게 싫어했는데 그 학원을 다시 다니면서 아직도? 수능을 준비하는 꿈을 아직도? 아직도 종종 꾸고 한창 이제 뭐 새벽에 방송을 했던 때는 꼭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막 1분, 2분, 방송 2분 남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꿈. 또 막 갑자기 방송국이 저기 암벽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암벽 타고 올라가는 꿈. 또 뭐 방송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없는 꿈.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꿨어요. 또 새벽 방송이면 더 그렇죠. 못 일어날까 봐. 맞아, 못 일어날까 봐. 그런 게 그럴 있잖아요. 때 많죠. 그리고 나는 이미 갔어, 방송국에. 근데 그게 꿈일 때가 있었어요. 아. 나는 이미 방송국인데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꿈인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안 나와. 그 순간 꿈이다. 팍 일어났는데 이제 이미 시간이 늦었어. 네.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이어가지고 괜찮잖아요. 다행이다, 그나마. 택시를 얼른 불러서 갔죠. 근데 그때가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각나요. 정말 튀어나오는 거 있죠.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같은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시험 보는 거 있죠. 대학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대학 4학년 때 그 학사경고 맞았던 1학년 때 그 학점들을 다시 채우느라고 계절학기 듣고 뭐 그런 꿈. 저도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해양법이나 이쪽을 전공했으니까 워낙 외우는 거 많잖아요. 그거 외우는 꿈. 그런데 내가 무직인 꿈.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없어요. 근데 내가 깨면서 아 맞다. 나는 직장인이지. 나 기자지. 이런 꿈을 종종 꿔요. 그러면 정말 몸이 경직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땀이 그냥 흥건히 젖어 있다니까. 자기가 싫었던 어떤 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고. 걱정을 많이 걱정을 했던 때. 많이 했죠. 약간 그런 때가 계속. 그래서 전 별로 요즘엔 꿈을 안 꿔요. 걱정이 없나요? 수면을 취하시는 네, 거예요. 누우면 바로 자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뭔가 새벽 방송이 있을 때는 그런 꿈을 계속 꿨어요. 이미 나는 도착해 있는데 도착한 순간 꿈이다라는 걸 팍 인지하면 굉장히 그거 허무하겠다. 에? 허무하고 그쵸.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각나요. 10년 깨면 된 것 깜짝 같은데 놀라는 거지. 너무 깜짝 놀라고 막 정말 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달리기 엄청 빨리 한 것처럼 아직도 생각나요. 군대 간 것만 다시 가셨다고 야, 군대는 했잖아요. 정말 싫겠다. 그거랑 비슷한 두근거림일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정말 훈련병들한테 얘기했다. 너 반말하면 안 된다. 아, 나 처음 아니라고. 반말하면 안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하셨구나. 자, 오늘 키워드 토크를 재밌게 이어갔습니다. 뭐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더 좀 다채롭고 풍성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최영월 변호사부터. 뭐 아마 이제 제가 선거 얘기 한번 다시 꺼낼게요. 네. 주위에서 이제 뭐 밥 먹고 가면 식당 아줌마가 이제 뭐 또 누가 됐다고 하면서 되게 화내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완성시키는 요소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뭐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아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상대방도 하나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너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사실은 어필을 하는 것들이 더 좋은 이제 민주주의를 성숙하는 방법일 텐데, 우리는 사실 이제 독재와 싸웠던 시기, 그러니까 아주 민주주의 초기를 거치면서 이런 대립적인 어떠한 상황을 되게 이걸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필요했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는 아닐 거예요. 서로가 인정하는 사회, 예. 배려하는 사회. 네, 사은혜 아나운서. 뭐 살아가면서 뭐 갈등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갈등을 위한 갈등을 하기보다는 좀 서로가 이해하고 좀 협의도 할 줄 아는 그런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짱 아나운서. 저도 선거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왜 달리 뽑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내 자유잖아요. 네. 좀 더 자유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전라북도에 살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지금 나눴던 키워드 역시 일상에서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운명, 꿈, 무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도 키워드를 찾아본 것처럼 그럼 항상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하는 거고, 저 선거라는 거는 또 지나간 일상이 되었긴 했지만 또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는 또 선거를 치르잖아요. 다만 전쟁과 같은 거는 조금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막걸리 정액 가격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